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오늘도 이번 주에 제가 그 시인광장에서 그 올해시 백선 출간 기념도 있고 행사가 있어가지고 서울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토요일에 제 시간에 제가 수업을 하기 힘들 것 같아서 또 부족하지만 강의를 조금 찍어서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네. 자, 먼저 우리 교재에 있는 143쪽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43쪽. 자, 거기 보면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들레르하고 뭐 이런 시들이 쭉 나오는데, 뭐 시든 그대로 읽어보시면 그냥 도시의 모습들이 묘사되어 있고 막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좀 중요한 이론을 먼저 앞에 좀 보고, 그리고 우리나라 시에서의 시와 도시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여기 보시면 보들레르는 이렇게 나옵니다. 보들레르는 도시의 사물과 사람들에 대한 관조자이자 그리고 관찰자로서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두 개의 단어가 사실은 조금 의미상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비슷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리를 두고 바라본다는 거죠. 거리를 두고 바라본다. 자, 매 순간 이례적인 찰나일 수밖에 없는 도시. 도시의 특징은 우리 그 이상실도 정말 그 산촌요정에서 많이 표현했지만 시골의 풍경은 정적이다라고 합니다. 정적이다. 이거 매일매일 반복되는 것들. 그래서 권태롭기까지 할 정도로 큰 변화가 없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시는 어떻습니까? 매 순간 변한다. 매 순간 변한다. 1초 전 1초 후 모습이 계속 달라진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계속 바뀐다. 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도시에서의 만남의 순간을, 찰나를 영원한 것으로 승화시킨다.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어디 주목했는지는 아시겠죠. 그 도시라고 하는 공간의 특징을 제대로 파악했습니다. 매 순간 찰나마다 바뀐다. 하지만 그것을 영원한 것으로 승화시키자. 이거죠. 그래서 시에서의 도시의 이미지들은 굉장히 훌륭한 소재가 되고 제재가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들레르는 직접 시로서 그걸 표현을 했고 이런 의도를 가지고 시를 썼다는 겁니다. 네. 자, 현대의 순간적인 체험을 영원한 것을 끌어올리는 것이 미적 현대성임을 보여주다. 자, 여기서는 약간의 논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들. 왜냐면 우리 아직까지는 이 현대성에 대한 개념은 아직도 많이 의견들이 많이 이제 있고 어떤 이는 아직도 근대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자, 그래서 현대성이라고 했는데 뭐 그냥 모던한 걸 얘기하는 걸까? 저는 그거보다 조금 더 큰 개념으로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좀 중요한 시인이 이 시대의 모습을 관통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 라고 봤을 때 도시라는 공간은 필연적이다. 지금 현재는 우리가 뭐 아무리 뭐 고향 얘기, 자연 얘기 해도 실제로 독자들은 더 많이 접하는 것은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오히려 이 도시가 더 친숙하게 다가오고 도시 이미지가 그러면 훨씬 더 수용자에게 더 가깝게 다가갈 수도 있겠다. 공감대 형성을 더 많이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어떤 미적 현대성을 보여주겠다. 자, 여기서 이 말은 뒤에 가면 또 한 번 더 설명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현대 도시에서 체험할 수밖에 없는 일시적이고 의연적이고 순간적인,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도시는 굉장히 빨리 바뀌고, 네, 1초 전에 내 옆에 있던 사람과 1초 후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1초 전에 내가 지났던 건물, 1초 후에 내가 지나가는 건물 다릅니다. 그만큼 순식간에 변하죠. 네,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거의 현대성,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선생님들. 그 다음 페이지. 잘 보이시죠? 네.
자, 그리고 이런 아까 앞에서 나왔던 내용이 뭐냐면, 일회적이다, 일회성. 그리고 우연적이다, 찰나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그런 만남과 사건들이 덧없이 사라지는 것을 막는다. 그러니까, 순간적인 것을 영원하게 막는다. 와, 이거 말은 쉽지만, 이것이 쉬울까요, 이게? 이게 정말 큰 담론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어쩌면, 산업화 도시화 이후에 우리 시인들이 가져야 될 숙명일 수도 있죠. 근데 아직도 이거를 모르고 계속 나는 산이 어떻고 강이 어떻고, 물론 그게 안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네. 근데 여기서는 시와 도시의 관계를 설명하는 챕터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시인의 의식 속에 그것들을 붙잡아 미적인 형상을 지닌 것을 표출하여 영원한 것을, 아까 계속 얘기합니다. 이 찰나적인 것들을 영원한 것으로 그려낸 것이 바로 뭐다? 미적 현대성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현대성은 모더니즘을 얘기하는 거냐? 그러면 뭐 근대성과는 어떤 차이점이냐? 이렇게 너무 깊게는 들어가시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런 의미입니다. 미적 현대성이라는 말은 뭐냐면 순식간에 1초 1초 변하는 그 순식간에 변하는 순간들을 잡아내서 그 영원한 것으로 승화시키는 것. 그걸 미적 현대성이라고 이 책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까닭에 미적 현대성은 현대라고 하는 역사와 그리고 도시라는 공간, 그러니까 시간은 현대, 공간은 도시, 이렇게 돼 있죠. 자유롭지 못하다. 왜?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들이니까 전부 다. 네, 유한한 존재에서 살아가는 시인이, 그러니까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더럽음을 느끼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영원히 산다면 네, 또 먹으면 되고 또 살면 되니까 이게 더럽지 않죠. 근데 무상함이 느껴지는 것은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인이 체험하는 것은 몰 역사적 시간의 토대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네, 이것이 아니라 역사적 시간 속에서 순간적으로 생기된 것을 체험하여 그것을 작품으로 형상한다는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여기서 했던 말을 한 번 더 부연 설명하고 있네요. 네. 시간적 어떤 관념과 공간적 관념을 두 개 다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뭐다? 미적 현대성이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 현대성에서의 시간적 관념은 이런 특징을 보이고 있고, 공간적 관념들은 이런 특징을 보이고 있다. 그럼 그 특징을 잘 이해해서 내시에서는 어떻게 반영할까? 내시에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자, 이걸 고민하셔야겠죠. 자, 예술작품의 역사성은 이런 맥락에서 획득되며 예술작품 내부에는 당대 역사적 지식을 포함하는 동시성의 성격을 지닌다. 여기 한번 볼까요? 자, 동시성의 성격을 지니게 된다. 예. 자,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 미적 현대성을 실현하게 된다면, 그러면 역사성도 가지게 되고, 그렇죠? 무슨 일이시죠? 다음에, 그 당대 역사적 지식을 포함하는 동시성. 그러니까 뭔가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들이 실성이 있다. 지금 내가 노래하는 것들이, 나는 지금 이 시점을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나는 왜 이 시를 써야 하는가, 내 시 속에는 지금 현대의 모습이 잘 반영되어 있다, 이거죠. 저번에 제가 예고해 드린 것처럼 올해 신춘문예에는 우리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것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심사평에도 보니까 계속 그런 얘기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시인들이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회 문화적 맥락에서 벗어나서 시인이 단독으로 뭔가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술의 신전에는 순수한 미적 의식이 나타나는 무시간적 현재가 아니라 네, 역사적으로 모여들 집합하는 정신 활동이 깃들어 있다. 네, 우리 시인들의 활동이 뭐겠습니까? 관찰하고 관조하고 깨달음을 얻고 그리고 언어로 표현하고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는 역사성이 들어간다는 거죠. 네, 우리 역사라면 굉장히 유구한 역사, 굉장히 오래된 시간 이렇게 하지만 찰나도 역사죠. 찰나. 1초 전의 순간도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우리가
과학이 발달하면서 산업화 현대화되면서 시간을 우리가 세는 단위 자체가 달라졌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자축이며 진사오며 이걸 했지 않습니까? 2시간을 한 묶음으로. 지금은 24시간을 보고 있고 나중에 언젠가 또 다르게 바뀔 수도 있겠죠. 네. 자, 역사적으로 했고 그런 의미에서 보들레르가 말한 실현대성이란 역사적인 것 안에서 유행이 포함할 수 있는 시적인 것을 유행으로부터 끌어내는 것, 일시적인 것부터 영원한 것을 끌어내는 것,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보들레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런 통찰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문학사 이렇게 길이길이 계속 회자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통찰력이 필요한 거겠죠. 제가 계속 늘 말씀드립니다. 나는 지금 현재 이 시대를 관통하는 것은 무엇일까?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얘기해야 되느냐? 자, 그런 것을 꿰뚫는 사람만이 역사 속에 살아남는다, 기록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자, 실현대성은 매 순간 빠른 속도로 변하고 생성하고 소멸하는 대도시에서 뿜어져 나오는 순간의 시작이다. 계속 찰나 그 순간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라고 하는 아기꽃, 그 보들레르 시 제목입니다. 왜냐하면 도시 속에는 그 사회의 모든 부조리함이 다 묻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 안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그 범법행위, 범죄, 뭐 성매매 해가부터 해가지고 그 자본주의 찌꺼기들이 그게 쓰레기통처럼 다 담겨있는 게 도시죠. 모든 것들 볼 수 있습니다. 빈부의 격차부터 해가지고 모든 걸 다 들어가 있죠. 그러면 우리 시인들에게는 얼마나 많은 소재의 창고가 되겠습니까? 여기가, 도시가. 그러니 보들레르는 현대성이란 일시적인 것, 순간적인 것, 우연한 것으로부터 예술의 반을 이루고 나머지는 반은 영원한 것, 불변한 것이다. 계속 했던 말 반복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 도시 속에서 일초일초 순간적인 어떤 계속 변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이례적이고, 그리고 우연적인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그 찰나를 놓치지 마라. 그 속에서 뭔가 끄집어내서 우리는 그 어떤 메시지를 던지게 된다면 그것은 영원성을 가지게 된다. 자,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자, 너무나 자주 변하는 이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요소가 경시하거나 관가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꼭 그걸 찾아내서 얘기해야 된다. 자, 주장한다. 그리고 이는 대도시에서의 체험을 시로 써야 하는 보들레르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말인 것이다. 보들레르가 이렇게 주장한 이유는 뭐냐? 어쩌면 이거는 어쩌면 시인에게는 어떤 당위성의 문제, 당연히 이럴 수밖에 없는 문제, 이 20세기, 21세기에 살아가는 이 현대 시인들에게는 어쩔 수 없는 모습이다. 당위적인 거다.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들레르라는 사람이 왜 이런 시를 썼는지, 그렇죠? 그리고 이 시가 지금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뭔지, 보들레르의 말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자, 이런 부분을 고민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자, 여기는 이제 우리나라 서울과 관련된 건데, 특히 기용도입니다. 기용도, 이상 기용도 이런 분들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잠시 끊었다가 계속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이번에는 우리나라 시인들은 도시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시를 썼는지, 그 대표적인 시인으로 이상과 기용도 시인이 나와 있습니다. 두 시인 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시인들인데, 교과서에 없는 나중에 기용도 시인이 바라본 도시 모습의 잔잔한 시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이상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도시의 이미지를 많이 쓴 것은 사실 이미지즘. 김강균 시 1920년 일제강점기 때 그 이미지즘을 추구했던 김강균 시나 김기림 시인이나 뭐 이런 시인들에서 도시적 이미지를 많이 사용되었죠. 그러다가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시들은 어떤 도시의 쓸쓸함, 그리고 어찌 보면 우리나라의 도시 모습이 아니라 마치 서양의 어느 한 도시의 모습을 표현한 것 같은, 그럼 아직까지 좀 과도기적인 모습이 있었죠. 하지만 이상은 그 일제강점기 때 신문물이 들어오면서 파괴되는 전통성, 그리고 새롭게 구축되어 있는 건물들, 도시의 모습들에서 찾아오는 뭔가 전통과 단절된 데서 나오는 어떤 괴리감, 공포스러움, 두려움, 자, 이런 것들 시로 정말 잘 드러냈던 시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여기서는 무엇을 보시면 되냐면요. 여기 페이지가 아마, 그, 설명 나온 맨 마지막 페이지일 겁니다. 맨 마지막 페이지. 자, 한번, 기용도 시인의 시 설명이 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쭉 나와 있고, 이 부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요 달랑. 자, 보세요. 기용도가 시작 메모에서 거리의 상상력은 고통이었고, 나는 그 고통을 사랑하였다. 자, 모순된 역설적인 문장이지만, 자, 내 눈에 보이는 도시의 거리의 모습은 뭐였다? 고통의 모습이었다. 말씀드렸지만, 우리 도시는 자본주의 사회에 나쁜 것들을 모두 쏟아내놓은 쓰레기통과 같다. 물론 좋은 것도 있죠. 근데 시인의 눈에는 부조리한 것들밖에 보이지 않았다. 자, 이 상황은 20년대의 일제강점기에서 개화기 때 새롭게 들어오는 신문물에 대한 어떤 충격이었다면, 기용도 씨는 70년대, 80년대에서 산업화 도시화, 우리 경제 부흥 시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시절에, 보인 도시의 변화된 모습. 이제, 그때의 충격을 이렇게 표현하는 시인이 되겠죠. 두 분 다 천재 시인 아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천재 시인이죠. 자, 그리고 나는 그 고통을 사랑했다는 것은 그런 부조리함을 나는 수용했다, 받아들였다, 사랑한다는 뜻이 아니라 나는 그것을 시로 썼다, 시적으로, 문학적으로 형상화를 했다는 뜻이 되겠죠. 자, 미래의 시인도 도시를 조조하면서도 도시의 묘역에 이끌어 떠나지 못할 것이다. 인간이 존재하고 인간이 만들어낸 인공정원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네요, 이분이. 자, 도시가 존재하는, 자, 도시가 사라질까요? 물론 우리 기후위기라든가 환경 문제에 많이 대두되면서 화두가 되면서 도시도 조금은 우리 생태공원 이런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도시도 자연과 뭔가 좀 이렇게 합의되는 그런 형태로 변하고 있지만 도시가 사라지진 않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에서 살래? 시골에서 살래? 돈 많으면 시골에서 사는 게 좋죠. 근데 대부분의 생활이나 생활 권력들이 도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자, 그리고 시인은 자연의 숲으로 된 성벽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면, 참 멋진 표현이죠. 자연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자연은 숲으로 된 성벽이라고 했네요. 우리가 이 성벽이라고 하면 뭘까요? 뭐냐면 이게 접근성이 떨어지고 쉽게 넘을 수가 없겠죠. 자, 이제는 그 숲을 포기해야 한다. 언제까지 강호 한정할 것이냐 이거죠. 언제까지, 물론 물론 이런 거라도 생태시라고 하지만, 물론 이 생태시가 오히려 지금 기후 환경과 맞물려서 훨씬 더 좀 각광받고 있기도 합니다. 이 책에서, 제가 하는 얘기 아니라 이 책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시라고 하는 공간은 어쩌면 시인에게 좀 필수 불가결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돼버렸다는 거죠. 오늘 이 첨단의 메트로폴리스에 깊이 침잠하여 천착해서 더 깊이 들어가 관찰하고 더 깊이 관조해서 꽃들과 마르는 사무들의 언어를 길어 올리며 메트로폴리스 운명과 함께 해야 할 것이다. 자, 그것이 시가 갖는 현대성이자 도시에서 맞이하는 시와 시인의 운명일 것이라고 아주 멋지게 설명했지만 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인정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한 데 있어 자연을 소재로 하거든요. 강물이 어떻고 구름이 어떻고 나무가 어떻고 하는 시든 그러면 안 좋은 시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뭐냐면 이제는 도시라고 하는 소재는
우리 시인들에게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 그 속에서 우리가 관찰을 잘 하게 되면 뭘 잘 수 있다? 바로 우리 사회 시스템의 구조적인 어떤 모순점들을 찾아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태원 참사다, 슬프다, 슬프다라고 시를 쓰는 게 아니라 왜 그런 참사가 일어나게 됐고, 그 전후에서 변화된 모습은 무엇이 있으며,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각계의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한지, 그게 바로 이 시대 바로 실성 있는 바로 시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나는 거기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그 메시지만 넣으면 시 한 편이 만들어지겠죠. 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큰 단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아까 얘기했듯이 그 기영도 시인의 어떤 도시적인 이미지가 잘 드러나 있는 시를 한 편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영도의 안개라고 하는 시입니다. 안개. 기영도의 안개라고 하는 시입니다. 예. 제목부터 뭔가 느낌이 옵니다. 그쵸? 안개. 자, 이 시에서는 어떤 안개적 특성이 있을까요? 자, 우리가 이제 배경지식으로는 안개하면 일단 뭔가 가려져 있다. 그쵸? 이렇게 뿌옇다라고 하는 거. 네, 이런 것도 있을 거고, 뭔가 불확실성도 될 거고요. 또 반대로 아예 어느 배경이든지 간에 안개가 끼면 다 아름다워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얼마든지 그 의미가 변용돼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시가 100편이 있으면 우주가 100개가 있는 거다. 이 시 속의 우주를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된다. 기영도 시인은 금방 앞 챕터에 있던 내용에서 시와 도시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내셨는가? 기영도라는 시인이 살던 시절의 그 도시의 모습을 기영도 눈에는 어떻게 보였는가? 어떻게 형상화했는가? 자, 그걸 한번 같이 이 시를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침 저녁으로 색강에 자욱이 안개가 낀다 하면서 네, 이렇게 분리를 해놨네요. 근데 일단 이렇게 분리를 함으로써 나타나는 효과는 일단 지배적인 이미지, 지배적 심상, 시각적 심상의 이미지가 연상이 됩니다. 네, 안개가 쫙 깔려있는 배경, 시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 이렇게 해서 요거부터 먼저 제시를 하셨네요. 네. 일단 이렇게 해서 바로 안 넘어가고 이렇게 띄움으로써 저는 어떤 느낌을 받냐면 안개가 자욱한 느낌. 네. 일단 이것부터 먼저 한번 연상하고 그 다음으로 들어가게 되는 효과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이 읍에 처음 와본 사람은 누구나 거대한 안개의 강을 거쳐야 한다. 자, 우리가 시 해석할 때 어떤 그 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요 의죠, 의. 이걸 우리는 이제 관행격 조사라고 합니다. 문법적으로 관행격 조사가 의가 있는데 항상 이게 나오면 요 앞에 걸 잘 보십시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를 읽을 때 요 뒤에 거에 주목을 하죠. 그래서 해석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하니까 강을 아주 큰 강이 있나 이렇게 생각을 그때부터 해석이 잘못되는 거죠. 왜냐면 안개의 강이죠. 그러니까 이 강은 안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뭐뭐의가 나오면 그 앞에 있는 대상을 잘 봐라. 자, 우리가 손 이렇게 나왔을 때 이게 긍정인지 부정인지 시인의 의도를 알 수가 없죠. 하지만 우리가 의사의 손, 강도의 손 하면 바로 느낌이 옵니다.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시를 볼 때, 자, 의가 있으면 그 앞에 것들을 잘 보자. 누구 거냐 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 근데 이거는 해석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시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바로 이겁니다. 네, 바로 여기에 뭘 넣어야 되냐면, 여기 있는 원간형과는, 네, 자, 단어적으로, 사전적으로는 굉장히 거리가 멀지만, 연상적으로는 가까운 거. 말이 참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개하고 강한 사전을 찾아보면 너무나 다른 의미지 않습니까? 하지만 누구나 다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납득할 수 있는. 왜? 안개가 계속 쭉 있으면 이렇게 안개가 강처럼 흘러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납득할 수 있는, 네, 그런 표현을 쓰면, 네, 훨씬 더 좋은 표현이 된다. 그리고 이제는 안개의 강, 네, 이제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우리는. 예, 너무 흔하지 않습니까? 자, 거쳐야 한다 하면서
지금 현재성, 자 보십시오. 현재 시제를 사용하면서 지금 현재의 모습, 과거가 아니라 지금 현재의 모습이라는 것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앞서간 일행들이 천천히 지워질 때까지 그러면 앞에 있는 사람이 안 보인다는 뜻이겠죠. 쓸쓸한 가축들처럼, 자 그럼 보세요. 뭐뭐처럼 했으니까 진짜 가축이 있는 게 아니죠. 그 앞서간 사람들을 가축에 빗댄 겁니다. 짐승에 빗댄 거죠. 마치 이게 도사자에 끌려가는 가축들처럼 그들은, 그 앞서간 사람들은 그 긴 방주기에 서 있어야 한다. 예, 계속 현재 시제가 있습니다. 문득 저 홀로 안개의 빈 구멍 속에 갇혀있음을 느끼고 경화할 때까지. 자 보십시오. 누가요? 자, 화자는 지금 이거를 갖다가 자신이 깨달았다는 거죠. 화자는 관조를 해서 깨달았습니다. 근데 그들은 몰라요, 지금. 그 안개 속에 갇혀 살다 보니까 자기들은 모르는 거죠. 자, 이들은 그냥 처음부터 그냥 뭡니까? 처음부터 계속 이 안개 속에 갇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이 상황을. 하지만 여기서 거리를 두고 관조를 하는 시적 화자인 나는 이걸 깨뚫어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들은 계속 여기서 갇혀 있음을 느끼고, 스스로 느끼고, 어떻게 해야 된다? 기억할 때까지 계속 갇혀 있어야 돼요. 스스로 깨우칠 때까지. 그러면 이 말은 다시 역으로 얘기해서, 여기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에 살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깨우치지 못하고 있다. 네. 자, 어떤 날은 두꺼운 공중의 종이장 위에. 자, 보세요. 이것도 보세요. 의가 나왔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기 먼저 눈이 가지 않습니까? 공중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공중 위에, 두꺼운 공중 위에 노랗고 딱딱한 태양이 걸릴 때까지. 네,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자, 어때요? 느낌이 어떻습니까? 네, 굉장히 건조하고 뭔가, 그렇죠? 예, 메말라 있고, 이런 느낌입니다. 안개 군단인데, 자, 여기서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독재 정권에 대한 어떤 그때 당시 시대상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자, 우리가 억압된 삶, 네, 이런 것들은 그 속에 있으면 길들여져서 모른다는 거죠. 개돼지로 사는 걸 모릅니다, 자기가. 네. 계속 이 안개에 길들여지다 보면, 지금 내가 뭔가 부조리함을 당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모른다는 거죠, 사람들이. 자, 이 안개의 군단은 색강에서 한 발씩 이동하지 않는데 계속 여기 있는 개돼지들과 함께 있다. 출근길에 늦은 요공들, 자, 요공들, 우리 이제 산업화의 또 주역들 아니겠습니까? 요공들. 자, 요공들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잠시만, 제가 잠시 후 끊었다가 다시 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선생님들. 바로 곧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제가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은 제가 이 세 개를 다 이어가지고 보시기 편하게 하나로 제가 편집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듯이 안개 군단으로 표현했다는 거, 거대한 세력이다. 예. 자, 그리고 자, 요공들이 등장했는데, 자, 깔깔거리며 지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자신들이 어떤 개돼지로 살고 있는 걸 모른다는 겁니다. 못 느끼고 있다. 보통 이런 웃음소리 우리 냉소적이다. 보통 이렇게 해석하죠. 긴 어둠에서 풀려나는 검고 무뚝뚝한 나무들 사이로, 자, 나무들의 모습도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네요. 예. 아이들은 느리느리 새어나오는 것이죠. 아이들도 뭐죠? 생동감이 있지 않고 새어나온다. 마치 물이 이렇게 새듯이. 안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처음 얼마 동안은 보행에 경계심을 준 법이 없지만, 자, 처음에는 어때요? 처음에는 조심조심해서 그런다는 거죠. 낯선 사람들에게는. 곧 남들처럼 안개 속을 이리저리 뚫고 다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되죠? 길들여진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습관이란, 자, 이렇게 되죠? 자, 이거 다 어떻습니까? 선생님들 보십시오. 자, 의도적인 행간걸침인 거 아시겠죠? 행간걸침,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띄우는 겁니다. 이렇게. 원래는 이게 이렇게 와야 되고, 이게 이렇게 와야 정상적인 문장인데 일부러 이렇게 표현한 거죠. 네.
남들처럼 습관이란 강조하기 위한 거죠. 참으로 편리한 것이다. 자, 반어법. 쉽게 안개와 식구가 되고 멀리 송전탑에 희미한 동체를 드러낼 때까지 그들은 미친 듯이 흘러다닌다. 안개강에 한 몸이 되어서 미친 듯이 흘러다닌다. 사람도 개돼지들도 다 같이 흘러다닌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기용도 시인이 본 도시의 모습입니다. 거기 사는 도시인들의 모습. 가끔씩 안개가 끼지 않는 날이면, 자, 이제는 뭐죠? 보세요. 끼지 않은, 안개가 없는 날. 방중에 걸어가는 얼굴들 모두 낯쓰다. 낯쓰다. 왜? 뭐가 더 익숙해졌기 때문에. 안개가 자욱하게 껴있는 게 더 익숙하기 때문에. 서로를 경계하며 바쁘게 지나가고, 맑고 쓸쓸한 아침들은, 자, 그러나, 이것도 강조했죠? 아주 드물다.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치? 그러나가 원래 이렇게 와야 문장상을 의미상 맞는데, 역시 행간걸침. 이곳은 안개의 성역이 있기 때문이다. 자, 성역이다. 불가침은 뭡니까? 누구도 쉽게 침범할 수 없는 공간이다. 굉장히 뭐가 됐습니까? 네, 아주 두껍고 무서운 벽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날이 어두워지면 안개는 색강 위에 한 겹씩 그의 바른 옷을 의인화되어 있네요. 바른 옷을 벗어놓는다. 순식간에 공기는 희고 딱딱한 액체로 가득한다. 자, 공기를 갖다가 뭐죠? 희가 딱딱하다, 딱딱한 액체. 자, 역세법이죠? 가득 찬다. 뭔가 부조리함을 이런 식으로 표현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번은 더 낯설게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정도는 지금 이제 이미 오래 전에 기용도 시인이 쓴 표현이잖아요. 우리는 이거 더 낯설게, 더 처절하게 쓰셔야 됩니다. 그 속으로 식물들, 공장들이 빨려 들어가고 서너 걸음 앞선 한 산의 반쪽이 안개에 잘린다. 자, 멋진 표현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앞에 가는 사람이 반이 잘려 보이는 거죠. 안개에 가려서. 다 식물도 공장들도 다 안개식으로 빨려 들어간다. 어떻게 연상이 되십니까, 선생님들? 이거 보시니까. 자, 몇 가지 사소한 사건도 있었다. 자, 한밤중에 여직공 하나가 겁탈당했다. 옛날에 이제 노동 환경이 되게 안 좋았을 때 이런 일이 부지기수였지 않겠습니까? 여성의 또 인권이라든가 노동자의 인권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보장받지 못한 시절도 있었습니다. 기숙사와 가까운 곳에서는 그는 입이 막히자 그곳으로 끝이었다. 그러니까 뭡니까? 뭔가 사회적 반응이 없는 거죠. 묻히는 겁니다. 이 사건이. 지난 겨울엔 방죽에서 취객 하나가 얼어 죽었다. 바로 곁에 지난 3년차는 그것이 쓰레기 덤인 줄 알았다고 했다. 뭡니까? 비인간성. 네. 인간소의 현상. 네. 그러나 그것은 개인적인,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죠. 중요한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개인적인 불행일 뿐. 사회 책임이 없는 거죠. 안개 탓은 아니다. 네. 아, 갑자기 열받네요. 네. 갑자기 누가 또 떠오릅니다. 네. 네, 그렇네요. 자, 그 다음. 안개가 거치고 종호 가까이 공장의 검은 굴뚝들은 일제히 하늘 향해 젖은 총실을 겨눈다. 우리 굴뚝 이렇게 있잖아요. 그 총을 겨눈다고 표현했는데, 이런 데서도 이제 군사 독재 정권의 어떤 그런 느낌들을 주고 있습니다. 자, 상처 입은 몇몇 사내들은 험악한 욕설을 해대며 이 폐수의 고장, 자, 고장, 마을 있잖아요. 폐수의 고장입니다. 물 좋고 산 좋고 공기 좋고가 아니라 폐수, 떠나갔지만 재빨리 사람들에게서 밀려났다. 그 누구도 다시 일부러 돌아온 사람은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자, 아침 저녁으로 색강의 자옥이 안개가 낀다. 자, 어떻습니까? 맨 앞에 시작했던 첫 번째 1번 있죠? 1번년. 자, 그거와 똑같이 시작을 했습니다. 자, 안개는 그의 명물이다. 자, 마치 우리 소설 뭐가 생각나시나요? 무진계. 예, 무진계 주제가 비슷하죠? 무진계. 예, 김성욱의 무진계 작품이 떠오르네요. 누구나 조금씩은 안개의 주식을 갖고 있다. 네. 요공들 얼굴은 희고 아름답다. 자, 근데 우리가 희고 아름답다라면 예쁜, 좋은 뜻 아닐까요? 그러니까 햇빛을 못 봐서 노동에 시달려서, 그렇죠? 그렇다는 거죠. 그걸 이렇게 표현했다는 겁니다. 아이들은 물을 못 자라 어디로 간다? 아, 정말 악권이죠. 자, 이런 이 사회의 부조리함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깨치지 못하게 된다면 이 가난과 불합리한 이 사회적 구조, 이런 것들이
우리 자식 다음 세대까지 물려주게 된다. 얘네들도 무럭무럭 자라서 어디 간다고 우리 아이들이? 네, 똑같이 개돼지가 되는 겁니다. 공장으로 간다. 네. 그냥 사회 시스템의 부속품 하나가 돼버리는 거죠. 자, 기영도 씨는 그래서 이렇게 보신 겁니다. 그때 당시 시대상은. 도시 모습에서. 우리가 잠자코 개돼지처럼 살게 되면 이렇게 될 거야. 자, 근데 어떻게 씁니까? 그냥 우리가 막 이렇게 외치고 하는 게 아니라 시적 형상을 이루는 게 시인의 목 아니겠습니까? 네, 왜 기용도 시인이 천재 시인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네, 굉장히 마지막 연애는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압권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네. 자, 이렇게 해서 먼저 강의를 이렇게 마치고 네, 또 다음 네, 챕터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